박영수 특별검사수사팀이 내일 현판식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공모 혐의를 밝히기 위한 정식 수사에 돌입합니다. 특히 수사팀은 삼성그룹 사장들을 잇따라 접촉하는 등 재벌 기업들이 연루된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부터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어제 단독으로 보도해드린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직후에 받은 미용 성형 시술에 대해 이것이 실리프팅이었다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면서 성형외과 의사인 김영재 원장의 역할에 의구심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세월호 7시간과 연관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위증 공모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이완영, 이만희 의원이 특위위원직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완영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에게 탄핵안이 가결됐으니 국정조사를 중단하자고 얘기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이 동시다발적으로 각종 법조항을 동원해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국 혼란과 국정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서 신속 심리 제도를 도입하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새누리당 친박계 원내지도부가 유승민 의원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을 거부했습니다. 비박계는 이에 반발해서 내일 아침 모임을 열고 탈당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선체 인양 결정 이후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작업이 지연되는 가운데 장비 변경을 둘러싸고 제대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옵니다. 급기야 야당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인양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주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해 뒤로 보이는 곳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북한을 오가던 통일대교입니다.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이 해를 넘기고 있는데요. 또 한 번 추운 겨울을 맞이한 공단 입주자들의 모습을 밀착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역대 최악의 독감에 걸린 사회, 지금 한국 사회의 모습입니다. 우선 진짜 독감이 말 그대로 역대급으로 유행해서 초, 중, 고등학교들은 조기 방학까지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조류 독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살처분된 닭과 오리가 2천만 마리 가까이 돼서 역대 최고이고 3천만 마리까지 살처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국정이 증발돼버린 이런 상황 속에서 청와대와 최순실 측은 탄핵 정국을 최대한 끌어보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하면서 대한민국의 국정도 역대 최악의 독감에 걸린 꼴이 됐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어제 보도해드린 대통령의 미용 성형 시술에 대한 단독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세월호 7시간과 연관돼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특검이 본격화됩니다. 특검팀의 최우선 과제는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공모 혐의를 낱낱이 밝혀내는 것인데요. 이 중에서도 재벌 기업들이 연루된 뇌물죄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기업이 바로 삼성이죠. 이재용 삼성 부회장도 곧 소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 수사로 확보한 물증과 단서를 통해서 특검은 박 대통령 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설 전망입니다. 결국 특검은 정치 그리고 재계에서 대한민국 최고 권력들과의 싸움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먼저 삼성에 대한 특검의 수사 움직임을 최규진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박영수 특검팀은 오늘 장충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장을 만나 비공개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장 사장은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와 관련해 삼성의 특혜성 지원 전반을 맡은 인사로 꼽힙니다. 최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진 대외 담당 사장 겸 대한승마협회 회장 역시 비공개 조사를 마쳤습니다. 앞서 장 사장과 관련해선 최 씨 측에 자금을 지원한 대가로 청와대를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 지지를 받아내는 데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또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장 사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지만 여야 간 공방과 함께 무산되면서 봐주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번 조사에 대해 수사 개시 전 사전 정보 수집 차원에서 관계자들을 접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본격적인 수사를 앞두고 삼성 고위급 임원들이 잇따라 특검의 정조준 대상에 오르면서 이재용 부회장 소환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특검이 삼성을 가장 먼저 지목한 이유를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검 사무실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특검이 삼성 고위직 관계자들과 사전 접촉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 일단 오늘 이 삼성 관계자를 사전 접촉한 곳은 이 특검 사무실이 아니라 제3의 장소였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수사 준비를 위한 나름의 사정이 있다면서 수사 기밀 또 비공개를 원하는 당사자의 사정 등을 고려했다라고 했는데요. 정식 소환 조사처럼 장시간에 걸쳐 진행될 것까지는 아니지만 내일부터 시작될 이 수사 개시를 위한 준비 작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장충기 사장과 박상진 사장을 사전 접촉한 것이 수사 준비를 위해서였다면 삼성그룹 뇌물 혐의 수사가 첫 타겟이라고 보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특검팀이 그동안 10명 이하의 사람을 접촉했는데 그중 이 삼성 사장들이 포함돼 있고 또 특검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출국 금지까지 한 겁니다. 이 때문에 수사 개시와 함께 이 삼성 뇌물죄 수사가 첫 타깃으로 정조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사장들의 신분이 지금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 피의자 신분입니까? 특검은 정식 소환 조사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신분으로 이 접촉을 했는지 밝힐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팀장이 이끄는 이 뇌물수사팀이 가장 집중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고 또 출국 금지까지 한 이 부회장과 또 이 삼성 사장들 모두 이 피의자로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정식 소환 조사도 곧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박 대통령의 뇌물 수사에는 다른 기업들도 연루가 돼 있는데 삼성그룹을 첫 타겟으로 삼은 이유는 뭘까요? 예, 다른 기업들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재단 출연금만 냈습니다. 근데 삼성은 이 재단 출연금도 가장 많이 내긴 했지만 이 최순실 씨 개인 회사에 직접 이 80억 원을 송금하기까지 했습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최 씨에게 직접 돈이 갔다는 건데요. 박 대통령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이 답변서에서 기업들의 재단 출연금은 사유할 수 없어 뇌물죄가 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 삼성그룹이 최 씨에게 직접 송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를 못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특검으로서는 첫 수사부터 일정 부분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 기업이 최순실 씨 회사 계좌로 돈을 보낸 배경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지만 최 씨가 이와는 별개로 비밀 계좌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위스 비밀 계좌 의혹은 현재 교민들 사이에서 오래전부터 퍼져 있었습니다. 저희 JTBC는 최 씨가 지난 10월에 자신의 측근을 스위스로 불러들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즉, 최 씨는 그때 흔히 알려졌듯이 독일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스위스에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먼저 박민규 기자의 단독 보도로 보시겠습니다. 최순실 씨의 차명회사 대표 A씨 등 2명은 지난 10월 23일 스위스 취리히에 도착했습니다. 최 씨가 조카 이모 씨를 통해 스위스로 사람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씨가 스위스에 머물렀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이들은 최 씨를 만나고 나흘 뒤 귀국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A씨 등은 측근에게 약품과 최 씨의 옷까지 1,000만 원가량의 유로화를 전달하고 곧바로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최 씨를 만난 장소는 독일이라고 주장합니다. 남들의 눈이 두려워 스위스행 비행기를 탔을 뿐 자동차를 빌려 독일 뮌헨에 가서 최 씨를 만났다는 겁니다. 하지만 최 씨가 귀국하기 전 독일 검찰의 자금 세탁 수사를 피해 스위스 등 인접 국가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특검팀도 이를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특검팀은 최 씨가 스위스 비밀 계좌나 차명 계좌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예, 심수미 기자가 지난달에 독일로 가서 이 내용을 함께 취재한 바가 있는데 취재한 내용을 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 기자, 리포트에 나온 것처럼 최순실 씨 해외 자금 의혹을 살펴보려면 먼저 이제 비밀 계좌나 차명 계좌 부분이 중요한 건 뭐 당연한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삼성이 보낸 돈과 관련됐을 수도 있고 앞서 이루어진 검찰 수사에서 그런 정황은 그런데 나오질 않아서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앞선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의 국내뿐 아니라 해외 계좌를 추적했는데요. 하지만 차명 계좌까지는 뚜렷하게 규명하지는 못했습니다. 예. 근데 특검이 이 자료를 넘겨받아서 계속해서 확인해 나갈 방침입니다. 예. 아무튼 최 씨의 차명 계좌 의혹이 그러면 계속 제기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예, 일단 최 씨는
이 신용카드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현금을 주로 사용한다는 게 주변인들의 한결같은 증언입니다. 예. 김영재 성형외과에서도 최 씨가 시술비 8천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지불한 사실이 드러난 바가 있고요. 예. 또 고영태 씨도 국정조사에서 약 4,5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 대통령의 옷과 가방 값을 최 씨가 현금으로 줬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같은 이 현금 씀씀이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실명으로 갖고 있는 계좌와 잔고는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사실 그 현금으로 줬다는 것도 100% 믿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죠. 왜냐하면 주고받은 것을 증거로 제시할 수 없어서 현금으로 썼다고 받았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차명 계좌를 만들었을 것이다. 이런 의혹은 왜 나오는 겁니까? 예, 이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실제 이 드러난 최 씨의 회사, 휴대전화 그리고 여기에 연결된 계좌 모두 이 차명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예. 최 씨의 측근들은 최 씨가 실명으로 뭘 만드는 것을 매우 꺼린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해외에도 이 지금껏 공개된 비덱스포츠와 더 블루케이의 법인 계좌 외에도 실제 자주 사용했던 계좌는 따로 있을 것으로 강하게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삼성은 공식 계좌로 최 씨에게 돈을 보낸 점이 드러나서 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비밀 계좌가 실제로 있다고 한다면 사건은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드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삼성그룹은 비덱스포츠의 37억 원 그리고 삼성 독일 법인의 43억 원 등 최 씨를 위해서 약 80억 원을 지원한 정황이 나타나 있는 상태인데요. 예. 이 과정에서 삼성이 최 씨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금전 지원을 했다. 그리고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최 씨에게 꼼짝 못했다라는 진술들이 나온 상황입니다. 예. 결국 이 최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점을 삼성이 일찌감치 먼저 알고 적극적으로 뇌물을 줬다는 정황인 건데요. 예. 만일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공식 계좌가 아닌 은밀한 방식으로 돈을 건넸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특검은 이 비밀 계좌가 실제 있는지 여부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예. 공식 계좌든 비밀 계좌든 뭐 차명 계좌든 삼성이 부정한 의도로 최 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점이 만일에 입증이 되면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됩니까? 삼성이 민간인인 최 씨에게 거액의 돈을 건넨 배경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친분이 작용했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예. 특히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게 한 배경 등의 최순실 씨 그리고 박 대통령의 역할이 어떤 게 있었는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결국 이제 특검이 내일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을 하면서 첫 그 정조준 상대가 삼성과 청와대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계와 정치 권력의 최고봉들이죠. 그래서 이제 특검이 어떻게 할 것인지가 훨씬 더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초장부터 말이죠. 그런 상황이 됐는데 청와대가 종전 검찰 수사 때처럼 압수수색을 거부하면 그 경우에는 검리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법리 검토를 특검이 마친 상황이라면서요? 네, 특검은 딱 꾸려질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한 대응 방안부터 준비를 해왔는데요. 예. 사실상 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렇습니까? 예, 현행 그 형사소송법 제111조에 공무원의 물건이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일 때 소속기관 승낙 없이는 압수할 수 없다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앞서 청와대가 이 조항을 들어서 압수수색을 거부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같은 조항에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승낙해야 한다라는 조항도 있기 때문에 예. 청와대의 거부가 적법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 압수수색이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자, 어제 저희 뉴스룸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의 구조 골든타임 시기에 피부 미용 시술을 받은 정황을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만 해도 이 시술이 필러인지 아니면 실 리프팅인지가 명확치 않았죠. 전문가들이 의견이 조금 갈리긴 했습니다만. 근데 일반 필러 시술이 아닌 실 리프팅 시술이라는 데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이 최근까지도 실 리프팅 시술을 주기적으로 받은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구심을 낳고 있는 성형의사 김영재 원장이 바로 이 실 리프팅 시술의 전문가입니다. 윤세민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세월호 참사 닷새 뒤 열린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 대통령 사진을 확대해보니 왼쪽 턱에 주삿바늘 자국이 선명합니다. 일반적으로 내성 리프팅이라고
상상하는 별 지장 없이 하는 리프팅이기 때문에 이건 실리프팅의 한 종류예요. 필러 시술에 비해 비교적 굵은 주삿바늘을 사용하는 실리프팅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실제 대통령이 최근까지도 실리프팅 시술을 받은 정황이 확인됩니다. 문화창조벤처단지 개소식이 열린 지난해 12월 29일 대통령의 오른쪽 턱선 아래 작은 돌기가 눈에 띕니다. 전문가들은 실리프팅 시술의 전형적인 부작용이라고 지적합니다. 머리가 끝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약간 구부러진 상태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실이 튀어나오기 직전이다 이런. 보안 손님으로 청와대를 드나들면서 대통령 피부를 진료해온 것으로 확인된 김영재 원장의 경우 실리프팅 시술 전문가로 꼽힙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 시술과 김영재 원장의 연관성에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그치질 않습니다. 정부가 김영재 의원의 대표 시술인 이 실리프팅 사업에 발벗고 나선 사실은 이미 보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이 실리프팅의 중국 진출을 위해서 김장수 주중 대사까지 나선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호진 기자의 단독 보도를 보시고 실리프팅의 시술자와 그 시술 여부가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 왜 중요한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이 주중대사로 임명된 지난해 3월 말 당시 출국을 앞둔 김 대사에게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급하게 연락했습니다. 김영재 원장이 개발한 성형용 리프팅실을 중국에 진출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이에 김 대사는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김영재 의원 관계자 2명을 만났습니다. 이후 김 대사는 주중 대사관의 경제공사에게 해당 사업의 중국 진출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대사는 JTBC 취재진과 만나 안전수석의 소개로 만난 것은 맞지만 특허 등 준비가 안 돼 있어 결국 진행은 안 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영재 의원의 리프팅용실은 정부 사업비 지원부터 서울대 납품, 대통령 순방 동행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상황.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에 이어 외교부까지 동원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특혜 논란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저희가 대통령의 피부 시술을 보도하는 이유는 세월호 7시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어제 저희가 새롭게 확인된 사실이 바로 세월호 참사 닷새 후 대통령 얼굴에 나타난 선명한 시술 흔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술이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했는지가 세월호 7시간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호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좀 그 전제로 질문을 할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 표현을 세월호 참사 직후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직후일 수도 있지만 당일일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는 건 맞습니까? 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이른바 그 마리오네트 라인, 이쪽 라인에 박 대통령의 얼굴에서 멍이 이제 지속적으로 관찰이 되는데요. 예. 그건 전과 후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더니 이게 세월호 참사 이전에 시술을 한 멍이 그대로 남아있을 경우도 있지만 예. 혹은 그 중간에 시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따라서 했습니다. 당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 정확한 것은 아니라 추정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본격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정황을 쭉 취재해 들어가다 보면 그게 당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문제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른바 이제 얘기하는 골든타임 또 골든타임 이후라도 많은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 때문에 정말 깊은 슬픔에 잠겨 있을 때인데 청와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일단 거기까지만 전제를 해놓고 얘기를 하죠. 4월 21일 그러니까 참사 닷새 이후에 나타난 시술 흔적이 실리프팅 시술일 가능성. 그러니까 어제 필러 얘기도 같이 나왔었는데 실리프팅 시술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는 건데 그건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예, 먼저 이제 어제 보여드렸던 2014년의 4월 21일 사진과 2015년 12월 29일 사진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예. 둘 다 실리프팅 시술의 일종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여러 성형외과 전문의들로부터 얘기를 들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의견들이 몇 사람이나 의견을 들어봤고 그 의견들이 다 일치했는지요? 예, 저희가 이제 성형외과 전문의 6명을 접촉을 했습니다. 일단 실물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21일 사진의 경우에 6명 중에서 3명이 리프팅 시술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3명은 필러 등 다른 시술로 추정이 된다고 했지만 일반적인 필러 시술과는 조금은 달라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예. 또 바늘 구멍이 이례적으로 좀 커 보인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늘 구멍이 크다는 것이 대개 이것이 실리프팅일 가능성이 크다는 쪽에 무게를 둔 이유이기도 한데 예, 맞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다른 필러 시술도 그런 경우가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뭐 시술 방법이 좀 독특하다. 일반적으로 시술하는 방법은 아니다. 아니면 예. 뭐 능숙하지는 않았다. 이런 판단도 있었고요. 알겠습니다. 네. 앞서 보도한 작년 말 사진은 어떻습니까? 예, 2015년 12월 29일의 사진은 실리프팅으로 추정이 된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아, 여기선 이견의 여지가 없었다 그런 얘기군요. 예, 맞습니다. 예, 실리프팅이 맞다 이런 얘기죠. 네. 예. 적어도 사진으로 볼 때는 모두가 맞다고 한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아까 앞서 리포트에서 봤듯이 돌기가 피부 밖으로 튀어나온 모습들이 어느 정도 보였고요.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가지고서 오늘 대통령 피부 자문위인 연대 세브란스 정기한 교수에게 공식적으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예. 그런데 정 교수는 본인은 시술을 한 적이 없다. 그리고 대통령이 시술을 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 성형 전문의들이 여러 명이 다 맞다고 했는데 대통령 피부과 자문의가 모르겠다고 한다면 그건 더 큰 문제가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대통령 자문위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비선 의료진이 리프팅 시술을 했다는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예. 이 때문에 김영재 원장이 시술을 했을 가능성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런데 만약 김영재 원장이 아니라면 또 다른 비선 의료진이 등장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예. 논리적으로 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네. 근데 과연 또 다른 비선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 김영재 의원이 받은 각종 특혜가 단순히 단골인 최순실 씨 때문이 아니라 대통령과 직접 연관될 수 있을 가능성, 즉 만일 이건 전제가 있습니다. 김영재 원장이 했을 경우를 놓고 본다면 예. 그런 얘기가 되나요? 예,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리프팅용 실에 대한 특혜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김영재 의원이 최순실 모녀의 단골 의원이었던 건 맞는데 이 의원과 연관된 의혹들은 모두 리프팅용 실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예. 저희가 보도를 했듯이 2014년 초에 조원동 전 경제수석이 중동 진출을 도우려고 했었고 예. 조 전 수석은 최근에 측근에게 자신은 최순실이라는 존재는 몰랐고 김영재가 VIP 성형과 관련이 돼 있다는 건 알았다. 예. 안 그랬으면 내가 안종범에게 인수인계를 안 했을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그러네요. 네. 예. 결국 대통령이 대통령이 시술과 연관이 된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특혜를 줬던 것으로 해석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오늘 새로운 내용 처음 듣는 내용이네요. 예, 저희가 그래서 조 전 수석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연락을 취해봤는데 예. 받지는 않았습니다. 예. 자, 뭐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조 전 수석은 그때 그 김영재 의원의 중동 진출인가요? 그걸 제대로 돕지 못했다고 경질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특혜는 근데 그것 말고도 또 많죠. 예, 워낙 많이 제기가 됐는데요. 예. 일단 보건복지부가 사우디의 대통령 순방을 동행하게 도왔던 일이 있었고요. 이제 시를 소개하는 자리였습니다. 예.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실 개발을 하는데 15억 원 규모의 연구 사업을 몰아줬습니다. 예. 그리고 그 18일에 보도를 해드렸던 것처럼 식약처도 실 리프팅 임상시험 통과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보도처럼 외교부도 연관이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김장수 주중대사. 예, 맞습니다. 예. 많긴 많습니다. 누가 이렇게 지시를 한 걸까요? 예, 안전수석을 비롯해서 정호성 전 비서관 그리고 김진수 보건복지비서관 등 청와대의 핵심 인물들이 총동원됐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도 조원동 전 수석이 측근에게 말을 한 게 있습니다. 김영재의 일이 잘 안 되면 부속실이 발칵 뒤집혔고 아래로 내려가면서 일은 일파만파 커졌다. 예. 각 수석실들은 충성 경쟁을 하며 뭐 한 건 하려고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김영재 의원 하나를 위해서. 예, 맞습니다. 예. 정말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조 전 수석의 증언에 따르자면 네. 청와대나 정부에서 혹시 입장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청와대는 이제 어제 저희 보도에 대해서 특별한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네, 다만 식약처에서는 저희가 지난 18일 실 리프팅 임상시험 특혜 의혹에 대해서
이제 보도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입장을 내놨는데 예. 이 내용도 석연치가 않습니다. 임상 인원이 적다는 의혹에 대해서 훨씬 적은 인원인 18명도 있다고 했는데 예. 해당 사례는 수입품이었습니다. 아, 예. 예. 그리고 또 김영재 실처럼 27일 안에 허가가 난 안면 조직 고정용실은 없었습니다. 예. 전혀 다른 종류의 제품들을 들고 나왔던 겁니다. 예. 해명이 의혹을 더 키우는 예.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군요. 알겠습니다. 계속되는 속보가 있으면 또 이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죠. 이호진 기자였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이 최순실 씨의 측근인 국정조사 증인과 위증을 공모했다는 의혹을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의원은 새누리당 친박계 이완영, 이만희, 최교일 의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보도해드린 태블릿 PC와 연관된 것들이죠. 이 가운데 최교일 의원은 국정조사위원을 사퇴했습니다. 그러나 이완영, 이만희 의원은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국회를 연결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탁 기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윤 기자, 이완영, 이만희 의원은 왜 사퇴를 거부했습니까? 네, 두 의원은 오늘 오전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신상 발언을 자처해 자신들이 결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완영 의원은 이번 사건만 아니었으면 자진 사퇴를 하고 싶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사퇴를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지도부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었는데 이 주장을 뒤집은 겁니다. 이만희 의원도 하늘의 맹세코 위증 교사는 없었다면서 박근영 K스포츠재단 과장과는 아직도 전화 한 통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이완영 의원은 오늘 간사직도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두겠다고 한 지가 며칠 안 됐는데 그것도 이제 뒤집은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위증교사 공모 의혹 때문에 여야 국조특위 간사단 회동이 소집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완영 의원이 여당 간사 자격으로 참여했습니다. 본인이 연루된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논의하는 자리에 당사자가 참여하게 된 겁니다. 예. 이완영 의원은 지난 14일 3차 청문회에서 청문회를 방해했다는 지탄과 항의 전화, 문자가 쏟아졌다면서 간사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오늘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정우택 원내대표가 다시 간사직을 선임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의혹이 한무더기인데 간사직에 복귀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협상 파트너로서 적절한지 심각한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간사직 사퇴도 뒤집었고 당의 처분을 맡기겠다. 이 말도 뒤집은 그런 두 번 뒤집은 상황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의원 모두 결백을 주장하는데 최교일 의원은 본인이 이완영 의원 때문에 억울하다. 이런 취지로 해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짤막하게. 네, 최교일 의원은 어제 소속된 상임 일정 등을 이유로 국조특위 위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위증교사 논란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앞선 두 사람과 선을 긋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예. 최 의원은 오늘 낸 보도자료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이완영 의원으로부터 국회 사무실을 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간 것이고 제보 내용의 신빙성도 없고 문제 삼을 만한 내용도 없다는 뜻을 명확하게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윤영탁 기자였습니다. 이처럼 위증 공모 의혹이 제기된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은 일제히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원들을 만난 최순실 씨 측근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위증 공모 의혹이 제기된 뒤에 내놓은 이완영 의원의 해명과 최 씨의 측근인, 즉 최순실 씨의 측근인 정동춘 이사장의 말을 비교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두 사람의 입장은 상당 부분 달랐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이완영 의원은 태블릿 PC에 대한 이야기를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먼저 꺼낸 것처럼 해명했습니다. 정동춘 K스포츠 이사장과 12월 4일 처음 만나 정 이사장은 박은영 과장이 고영태가 들고 다니는 것을 봤다. 전에 들은 것을 저한테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정 이사장의 말은 달랐습니다. 이완영 의원 측이 태블릿 PC에 관심을 보이며 먼저 만나자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좌관 쪽에서 왔죠. 박근영한테 직접 통화를 하고 싶은데 전화를 안 받는다. 저한테 만나게 해줄 수 있느냐, 통화하게 해줄 수 있느냐, 뭐 계속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이 의원과 정 이사장의 두 번째 만남이 이루어진 12월 9일. 정 이사장이 이완영 의원실에 도착했을 땐 이미 이 의원이 이만희, 최교일 의원과 함께 무언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태블릿 PC 건은 가지고 이제 아마 대책 회의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 내한테 태블릿 PC에 대해서 묻는데 이제 아마 태블릿 PC에 대해서
청문회에 때 쓸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뭔가 정보 교환을 뭐 하실런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9일 만남은 이완영 의원 측에서 소집했다고 당시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12월 9일 이완영 의원의 요청으로 의원실에 내려가서 태블릿 PC와 관련해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에게 들은 내용을 공개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두 사람의 말은 달랐습니다. 국회의원이 전에 들은 말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니 박헌영 과장과 상의해 박 과장이 언론에 직접 해야지 국회의원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안 하겠다 해가지고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내가 당사자가 아니니 그거는 절대로 뭐 이런 어떤 증거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게 하지는 마십시오. 반드시 본인한테. 이완영 의원과 정 이사장 진술의 핵심 내용이 엇갈리면서 위증 공모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예, 이렇게 이완영 의원과 이 의원을 만난 정동춘 이사장의 말은 여러 면에서 엇갈리는데요. 누구 말이 맞는지를 가리는 것이 위증 공모 의혹을 풀 열쇠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이 의원은 위증 공모 의혹 이외에도 국정조사를 일정보다 앞당겨서 빨리 끝내려 했다는 주장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이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뒤 이완영 의원은 야당 국정조사 특위위원들과 잇따라 만났습니다. 이 의원은 야당 의원들에게 국정조사를 조기에 중단시키자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위 소속 김한정 의원은 탄핵안이 가결됐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으니 이제 끝내자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완영 의원은 이에 대해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지만 또 다른 특위위원도 특검이 진행 중이니 국정조사를 중단하고 그 결과를 보자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의원은 탄핵안 가결 직전 간사회동에서도 탄핵이 가결되면 국정조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정조사 특위위원이 진실 규명이 아니라 줄곧 국정조사 조기 종료를 주장해왔다는 겁니다. 이 의원은 국정조사 기간 내내 진상 규명과 거리가 있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 이 의원이 국정조사 특위 간사에 임명된 것 자체가 국정조사를 무력화하려는 새누리당 지도부의 전략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당 국정조사 특위 관계자는 특위에 참여할 소위 선수들을 당 지도부가 골랐다며 특히 말 잘 듣는 친박계인 이 의원이 그중에서도 간사로 지명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나름 성과도 있고. 예, 새누리당 일부 친박계 의원들과 최순실 측근의 위증 공모 의혹은 보신 것처럼 커져가는 상황입니다.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 흔들기는 여러 가지 의도가 숨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날짜를 보면 탄핵 표결이 있던 9일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지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탄핵 표결이 9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며칠 전부터 태블릿 PC 흔들기로 보이는 발언과 만남이 굉장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실에 연락을 받고 이 의원을 처음 만난 게 4일입니다. 예. 이 탄핵안 표결 닷새 전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사흘 뒤 이날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2차 청문회가 열린 날인데요. 이완영 의원과 이만희 의원 등 친박계 의원들이 고영태 씨 등을 상대로 태블릿 PC 출처에 의문을 제기하는 질의를 내놓습니다. 예, 그러니까 2차 청문회는 탄핵 이틀 전이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친박계 의원들의 관련 질의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태블릿 PC 능숙하게 아니면 조금이라도 사용할 줄 압니까? 본인이 최순실 씨하고 같이 있을 때 본인이 이런 태블릿 PC를 들고 다닌 적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자, 그 다음 날,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라는 것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기 바로 전날 8일이었습니다. 그날부터는 친박계 지도부도 태블릿 PC 발언을 집중적으로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가세했다는 얘기죠. 네, 이날 오전 새누리당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예. 역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입주 경위가 어떻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영태
증인이 의혹을 제기했고 태블릿 PC 얘기도 하셨었지만은 이 문제의 처음 큰 시작의 발단이 거기서부터 시작됐는데 그것에 입수 경위를 포함한 또 사용 그 방법도 모른다라고 하는 어제 증인이 나오고 그래서 이정현 전 대표는 이처럼 태블릿 PC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튿날로 예정된 탄핵안 처리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이날 이완영 의원은 정동춘 이사장과 다시 통화를 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예. 탄핵안이 처리된 9일 아침에는 정동춘 이사장이 다시 친박계 국조위원 3사람과 만나는데요. 정 이사장은 대책회의를 한 것 같았다고 표현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달력으로 날짜 순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일목요연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친박계 지도부와 친박계 국조위원들이 탄핵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태블릿 PC 문제를 어찌 보면 매우 조직적이고 전략적으로 태블릿 PC 문제를 부각했다. 이런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네,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 태블릿 PC가 이 탄핵의 결정적인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예. 국민의당 국조위원인 이용주 의원은 검사 출신인데요.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태블릿 PC는 증거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태블릿 PC는 헌법상 이 국민이 선거를 통해 준 권력을 최순실에게 무단으로 나눠준 가장 명백한 증거이고 이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결정적인 증거인 태블릿 PC를 흔들어서 집중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탄핵안 표결에 영향을 주려 했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예. 이제 탄핵 소추안이 인용되느냐 아니면 기각되느냐를 앞으로 남겨놓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라도 즉 기각되는 것을 위해서라도 여전히 끊임없이 태블릿 PC에 대한 흠집내기는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이용주 의원인가요? 그분이 한 말처럼 증거의 왕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잘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송지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파면 여부를 가리기 위한 탄핵 심판의 첫 준비 기일이 오는 22일로 잡혀서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대통령 대리인단은 각종 법조항을 동원해서 심리를 늦추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이 지연될 경우에 국정 대혼란이 우려되는데 벌써 그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백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들이 대통령 측의 답변서를 언론에 공개한 게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는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선 탄핵 사유 중 최순실 씨와 관련된 부분은 형사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최 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 때까지 탄핵 심판을 미뤄야 한다는 것으로 심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22일 첫 준비기일을 열고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얼마나 신속히 진행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이 최순실 씨 재판을 지켜봐야 한다고 요구한 가운데 최 씨 측에선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검찰이 최 씨의 것이라고 결론 내린 태블릿 PC 등에 대해 법원에서 다시 감정해달라고 첫 재판에서 요구한 겁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800개가 넘는 상황에서 증거 관련 공방으로 재판이 더욱 길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이처럼 박근혜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심판을 장기화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의 법적 권한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탄핵 심판이 장기화할 경우에 국정 공백에 대한 부작용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신임 대법관 추천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상훈 대법관의 임기는 내년 2월 말까지인데 대법원은 대통령 권한 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건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헌법학계의 중론에 따라 후보 추천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대법관 한 명이 1년에 처리하는 사건 수는 3,000건에 이릅니다.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되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기업은행 권선주 행장의 임기는 오는 27일까지고 한국전력공사 조한익 사장의 임기는 내년 2월 말까지입니다. 야당은 대법관은 헌법에 따라 차기 정부의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면서도 공공기관장 인선은 국회와 협의해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야정 협의체 구성엔 동의했지만 실제 가동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협의가 이루어진다 해도 인사는 여야와 정부의 의견이 크게 엇갈릴 수 있어 쉽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또 그게 적절한 인사로 이뤄질지도 의문이란 지적입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보신 것처럼 국정 혼란은 이미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지연될 경우에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신속 심리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선고가 날 때까지 63일이 걸렸습니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은 최순실 씨와 측근 등 연루된 인사가 더 많고 복잡합니다. 증거와 증인 등을 놓고 변론이 길어지면 탄핵 여부 결정도 늦어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게다가 박 대통령 측은 헌재에 최순실 씨 형사재판 결과를 보고 심판하라는 논리를 내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헌재가 기일을 자주 정해서 심리를 여는 이른바 적시 처리 사건으로 이번 탄핵 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헌재 재판관들이 다른 사건보다 이번 탄핵 심판에만 집중하고 일주일에도 여러 번 심리를 여는 방법입니다. 사회적 파장이 커서 심판의 선례로서 가치가 있거나 처리가 지연될 때 국가적 손실이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이 대상입니다. 이 같은 조건을 고려할 때 이번 국정 개입 사건이야말로 신속 심리를 적용하기에 적합한 대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법원 역시 최순실 씨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매주 여러 번 재판을 여는 집중 심리제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새누리당의 분당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친박계가 유승민 의원의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사실상 거부하자 비박계는 이번 주 내로 탈당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오늘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 친박계는 유승민 비대위원장 카드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결정은 이틀 뒤로 미뤘지만 비박계는 이미 끝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총에서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새누리당에서 더 이상 해야 될 희망과 또 기대가 더 이상 없어졌다. 탈당을 최대한 피해왔던 유승민 의원도 마음을 굳히는 분위기입니다. 저도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정호택 신입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을 비주류 추천 인사로 하겠다고 했지만 유승민 의원은 안 된다는 겁니다. 비박계도 탈당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탈당 의원 명단에 취합하고 있으며 내일 아침 모여 구체적인 탈당 로드맵도 짤 계획입니다. 비박계 황영철 의원은 탈당 의원이 최소한 20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한 규모입니다. 친박계도 비박계의 탈당에 아쉬울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투사인 것처럼, 영웅인 것처럼 그래 행동하는 사람들이 당에 공존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거야. 친박계가 당 주도권을 내려놓지 않으면서 새누리당의 분당이 연내에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비박계의 탈당이 이렇게 가시화되자 친박계에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는 이렇습니다. 집 나간 소가 송아지를 잉태해서 들어올 것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또 이 얘기를 듣는 비박계 반응은 어떨까요? 비박계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황영철 의원을 저희 중구 순화동 스튜디오로 잠시 연결해서 얘기 좀 듣겠습니다. 자, 황영철 의원님 나와 계시죠? 내일 아침에 열리는 모임에서 탈당의 시점까지도 결정합니까? 뭐 성탄절 전후로 움직인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네, 오늘 저희들이 탈당의 입장을 어느 정도 모았고요. 또 내일 아침 일찍 모여서 탈당의 시기, 방법, 또 탈당에 동참하는 의원 등등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내일 아침에 회의를 할 텐데요. 내일 아침 회의가 끝나면 우리가 언제 새누리당의 탈당계를 낼지 결정이 되리라고 예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연내로 보면 맞겠습니까? 아무리 늦어도 연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20명은 넘는다니까 그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해서 20명은 넘어야 되니까
네네. 30명까지도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숫자는 사실 네. 지금 그 황 의원과 얘기하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더 질문을 안 드릴 텐데요. 네네. 그 유승민 의원은 탈당하는 게 맞습니까? 네. 제가 오늘 인터뷰를 앞두고 조금 전에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유승민 전 대표도 탈당에 동참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확인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약간 긴장감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네. 그 이정현 전 대표는 뭐 집 나간 소가 송아지를 잉태해서 집으로 돌아온다. 결국은 비박계가 나가더라도 대선 네. 앞두고 다시 뭉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런 얘기 자체를 저희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예. 지금 이 강성 친박과 함께해서는 도저히 이 보수 정당으로서의 희망 또 건강한 보수 세력을 끌어안을 수 없다라는 저희들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제 나가는 것이거든요. 예. 이정현 전 대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진정성을 상당히 훼손하거나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적어도 친박과 다시 강성 친박과 다시 함께한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대선 국면에서 이러한 다시 뭉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판단해 봤을 때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그렇지만 그때 또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 달라지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 질문을 바로 드릴 텐데요. 네네. 아마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적절한 비유인지는 아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만은 네. 집 나간 소가 송아지를 잉태한다. 네. 근데 아시는 것처럼 그 왜 저 여권의 주자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지금 그 정권을 좀 비판했습니다. 어저께인가 그저께. 네. 그래서 혹시 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새누리당이 아니라 이른바 제3지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네. 그 제3지대를 구성하려는 사람들은 지금 따로 있습니다만은 네. 그 제3지대보다는 비박계에서 혹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후보로 옹립해서 네. 다시 친박계가 있는 새누리당과 네. 합쳐서 대선에 나간다. 이런 얘기들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얘기가 다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첫 번째로는 우리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과 함께 할 수 있을 거라는 것까지는 제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만 예. 후보로서 옹립한다라는 것은 적어도 민주적인 우리 대선 후보 절차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예. 저희들 내에 있는 다양한 많은 대선 후보 예상자들이 민주적 경선을 거치게 하는 그런 과정을 저희들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예, 그건 옹립이라는 표현 자체가 안 맞고요. 예, 그건 과정이니까 그런 과정을 네네. 거쳐서 그러면 후보가 되면 예. 이른바 비박계가 만든 신당의 후보로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경선을 네. 통해서 네. 그다음에 뭡니까 저 보수 세력의 단합 연대 이걸 네네. 통해서 즉 다시 말해서 새누리당과 다시 합칠 가능성 이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와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백하게 선을 긋는 것이 오히려 맞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대선 국면에서 다시 합치는 것이 결국 대선에 이기기 위한 방안으로서도 결코 좋은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 건강한 보수들 또 우리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거는 많은 중도적인 입장에 있는 국민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라도 더 명확하게 선을 그어놓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뭐 반기문 총장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는 것이고 네네. 또 실제로 비박계가 만든 당에 반 총장이 나중에 들어가게 된다면 뭐 비박계로서는 굳이 새누리당과 합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지도로 놓고 볼 때는 물론 지금 지지도는 어떻게 될지 앞으로는 모르는 것이긴 하지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럴 생각은 없다. 이렇게 네.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영철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 소식입니다. AI 여파로 요즘 계란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판에 최고 8,000원이 넘는 가격도 가격이지만 대형마트에선 한 사람당 한 판씩만 살 수 있게 정해놓을 정도입니다. 빵집처럼 계란이 꼭 필요한 자영업자들은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계란말이로 유명한 서울의 한 한식집.
하지만 최근 계란말이 크기를 줄였습니다. AI 파동으로 계란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고객님들한테 가격을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1인분에 한 10개 정도 들어가는데 그거를 한 9개 정도, 1개 정도 줄인 분량으로 해서. 계란빵이나 카스테라 전문점처럼 계란을 많이 쓰는 가게들은 더욱 애가 탑니다. 지금은 한 10판 정도밖에 도매 업체에서도 이제 그렇게밖에 물량을 주지를 않고요. 준비된 물량이 소진되면 더 이상 판매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뭐 다른 메뉴로 대체할. AI가 장기화하면서 계란 공급이 아예 떨어지는 계란 절벽까지 우려되자 자영업자들뿐 아니라 대형 제과제빵 업체들도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케이크처럼 신선한 계란 없이는 아예 만들 수 없는 제품이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본사가 계란을 구하지 못하게 되면 전국 5천여 프랜차이즈 빵집 주인들이 직접 타격을 받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대한제과협회, 계란유통협회 등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네, AI는 일본도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종류도 같고 시기도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대응 방법이 전혀 달랐습니다. 이런 차이는 피해 규모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우리 가금 농가는 초토화됐지만 일본 피해는 우리의 20분의 1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1900만 대 90만. 한국과 일본에서 AI로 살처분된 닭과 오리의 숫자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16일 해남과 음성에서, 일본은 그로부터 5일 후인 21일 첫 AI 피해가 발생했는데 한 달여가 지난 지금 피해 규모는 극적으로 대비됩니다. 일본이 방역보다 예방에 중점을 둔 것이 주요했다는 분석입니다. 獣医師の数に3をかけた数の農場をその県内から選びまして毎月1回検査を行います。 발생 후 대응 속도도 달랐습니다. 일본은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6가 처음 발견된 직후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로 상향시키고 아베 총리를 필두로 위기관리센터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발생 신고 이틀 뒤에야 방역본부를 만들었고 부처 간 회의는 닷새 뒤 위기경보 최고 단계 발령은 사상 최악의 피해가 발생한 뒤 나왔습니다. 또 감염검사를 농림축산검역본부 한 곳에서만 하다 보니 검사 결과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는데 농림수산성과 동물위생연구소에서 동시에 분석하는 일본처럼 다각적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초중고등학생 독감 환자 수도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올해는 평년보다 유행이 빨라서인데 교육당국은 방학을 앞당기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서울 한 중학교의 하굣길, 마스크를 쓴 학생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가족여행으로 제주도를 가야 되는데 독감에 걸리면 못 갈 수도 있으니까 마스크를 쓰고 나왔어요. 독감 유행이 심상치 않아서입니다. 우리 반은 5명 조퇴했고 학년은 거의 60명. 7세에서 18세 초중고 학생 연령대 독감 의심 환자 수가 지난주 병원을 방문한 환자 1000명당 152.2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에서만 어제 독감으로 결석한 학생 수가 14,000여 명에 이릅니다. 지난 6년간 독감 유행은 방학 후인 1월에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유행 시기가 한 달가량 빨라져 방학을 앞둔 교실에서 급속도로 번진 겁니다. 사태가 심상치 않자 정부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조기 방학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는 다음 주 월요일 예정이었던 방학식을 이번 주 목요일로 앞당겼습니다. 보건당국은 또 노인과 10살 미만 아동에게만 허용하던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의 건강보험 적용을 18살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유럽이 같은 날 2건의 대형 테러를 당했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선 대형 트럭이 크리스마스 장터를 덮쳐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터키에선 러시아 대사가 습격을 받아 숨졌습니다. 고정혜 특파원입니다. 20톤에 가까운 대형 트럭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짓밟은 채 멈춰섰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열린 장터를 시속 60km로 65m 안팎을 폭주했습니다.
최소 12명이 숨지고 48명이 부상했습니다. Sehr, sehr große Angst. Es ist ein Grund gibt, sich noch sicher zu fühlen und ob man hier den Menschen, den Sicherheitsleuten überhaupt noch vertrauen kann. Also kann ich zumindest das nicht mehr. 지난 7월 86명이 숨지고 430여 명이 다친 프랑스 니스 트럭 테러와 판박이었습니다. 운전자는 올 2월 독일에 입국한 파키스탄 난민으로 알려졌습니다. 터키 앙카라에선 사진 전시회에서 연설하던 러시아 대사가 총격을 받아 숨졌습니다. 현장에서 사살된 전직 터키 경찰 출신 범인은 알레포 공습을 비난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이슬람 극단주의의 영향을 받은 테러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유럽에선 민간인 등을 노린 소프트 타기 테러 공포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JTBC 고정혜입니다. 개성공단이 갑자기 문을 닫은 지 10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손해를 입은 기업과 직원들은 유난히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가 이들의 절망과 그 가운데서도 놓지 않은 희망을 들어봤습니다. 손관균 기자입니다. 공장에 빼곡히 놓인 재봉틀과 북한 직원들. 10년 가까이 바쁘게 돌아가던 재봉틀이 멈춘 건 지난 2월부터입니다. 남북관계는 극단적으로부터 철수를 하고요. 사실상 문을 닫게 됐습니다. 철원 처방한다. 주문 물량은 맞춰야 하는데 생산은 멈춘 상황. 이 업체는 해외 공장을 수소문해 급한 불은 껐지만 운영이 정상화되기까지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본 피해는 누구도 보상해주지 않았습니다. 이곳에는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이 판매되지 못한 채 쌓여 있는데요. 박스에 보면 이렇게 2015년 12월 개성에서 검사를 마친 날짜고요. 안을 보면 이렇게 당장 판매돼도 이상하지 않을 속옷 제품들이 공단 상회가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성에만 공장을 뒀던 업체들은 더 막막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공단 폐쇄 이후 국내외 다른 공장들은 생산 단가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납품 기일을 맞추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계약했습니다. 지금도 개성공단만 생각하면은 사실 좀 분노를 참기 억누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닫으면 북한이 닫았지 우리 정부가 닫으리라고 예상 못한 거예요. 입주기업 120여 곳 가운데 방금 보신 것처럼 사업을 유지하는 곳은 5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협력업체나 영업업체 사람들은 더 큰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개성공단에서 입주기업들을 상대로 사무용품이나 생필품을 팔던 오재권 씨. 한때 사업가 소리를 들었지만 이제는 노부모를 모시기 위해 식당 주방으로 출근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개성을 올라가려고 할 때 통일대교에서 다 막았어요. 다 막았다고요. 그리고 다시 다 돌아왔어요. 제조업 위주 그런 어떤 대책은 많이 발표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영업기업에 관한 것들은 미미했었거든요. 대중들의 기억에서 잊혀졌던 개성공단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건 최근 들어서입니다.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2달 전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개성공단 폐쇄도 비선 모임에서 논의됐다고 말하면서 최순실 씨 개입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는 지난주 박영수 특검 사무실을 방문해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 대상에 개성공단 폐쇄 경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은 또 공단 재개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내일부터 이틀 동안 국회에서 출품회를 연다는 계획입니다. 개성공단이 문을 닫은 지 300일하고도 2주가 흘렀습니다. 이곳을 매일 드나들던 차들이 모습을 감춘 것도 그만큼 오래된 건데요. 뿔뿔이 흩어져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개성공단 사람들은 언젠가 이곳이 다시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송광준입니다. 저에게 오늘 총이 나와서 무슨 정견 발표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모욕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답을 해야 될 사람은 그 사람이지 제가 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저도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글쎄요, 크리스마스 참 좋은 날인데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촛불 집회에 참가했던 어느 유명 연예인이 제게 말했습니다. 광장에선 자신을 알아본 사람들도 다른 때와는 달리 사진을 찍자는 말을 하지 않더라. 아마도 사람들은 그 연예인의 개인적 소신을 지켜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광장은 그렇게 교양 있고 품위가 있었습니다. 요란한 구호로 무장하지 않아도, 험악한 욕설과 삿대질을 동원하지 않았어도 광장이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명료하게 전달됐습니다. 그러나 그런 명료함을 부정해야만 존재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입니다. 역공을 준비하며 살 길 찾기에 바쁜 청와대. 대통령 권한 대행인지 대통령 행세인지 모르겠다는 눈을김을 받고 있는 국무총리. 도로 침박당으로 도돌이표를 찍은 집권 여당. 그 사이에 국정농단의 주역들도 하나같이 입을 맞춘 듯. 큰일 났네. 이게 완전히 그 조작품이고 얘네들이 이거를 이거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로 몰아야 되고 이성은. 이미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렇게 스스로 입증한 혐의. 그 태블릿 PC의 존재조차 부정했고, 보수를 참칭할 뿐 진정한 보수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은 SNS를 동원해서 그들만의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는 늘 그랬던 것처럼 좌와 우를 나누고 촛불과 태극기를 나누는 그들만의 전가의 보도. 그러나 이젠 녹슬어버린 칼을 꺼내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돌려드리려 합니다. 며칠 전에 서울 중구청에 우편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봉투 안에 들어있었던 것은 파란색 공공 쓰레기 봉투와 손편지 한 장. 이분은 집회에 참여했던 분입니다. 편지는 쓰레기 봉투를 받았지만 담을 것이 없었단 말과 함께 환경미화원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저급한 나라의 고급스러운 시민. 오늘 앵커 브리핑은 올 한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회자됐던 말들 중에 미셸 오바마가 했던 이 말을 다시 한번 되돌려 드리려 합니다. 그들은 저급하게 가도 우리는 품위 있게 가자. 서로의 소신을 지켜줄 줄 아는 광장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저희가 일부에서 대통령의 피부 미용 시술에 대해서 추가로 드러난 의혹을 보도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을 보도해드리는 이유는 이 문제가 결국은 세월호 7시간과 연관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 때문입니다. 세월호 참사 닷새 후 대통령 얼굴에 나타난 흔적이 실 리프팅을 사용한 시술로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 저희가 일부에 전해드렸는데, 이호진 기자와 함께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또 보셨더라도 다시 정리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잠깐만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호진 기자, 먼저 실리프팅이란 시술, 이게 사실 어제도 보도는 해드렸습니다만 어제만 해도 실리프팅이란 쪽에 무게가 완전히 실린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사이에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이쪽에 무게가 많이 실렸다는 거잖아요. 어떤 시술입니까? 실을 이용해서 피부를 팽팽하게 해주는 이제 피부 미용 시술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얼굴에 있는 아랫부분에 여러 개의 실을 삽입해가지고 당겨 올리는 겁니다. 보통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처진 피부에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 닷새 후에 발견된 이 흔적이 실 리프팅을 이용한 시술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어떻게 추정이 된 겁니까? 일단은 저희가 사진을 보고 판단했다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취재진이 이제 접촉한 성형 전문의의 절반가량이 실 리프팅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또 필러 주사라고 하더라도 바늘구멍이
일반적인 필러보다 굵다거나 또 일반적인 성형외과 방법과 달라 보인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예. 자, 그런데 저희가 일부에서도 이 문제를 제가 좀 확인하고 넘어갔었는데 참사 닷새 후에 발견된 이 흔적으로 인해서 참사 직후라고 보통 얘기는 합니다만은 참사 당일에 시술이 이루어졌을 가능성 이것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전문의들의 얘기죠. 예, 맞습니다. 리프팅 시술과 또 다른 이제 필러로 인한 멍이나 멍자국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세월호 참사 이전이나 이후에 공통적으로 멍자국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전문의들은 이 시술이 세월호 참사 전에 일어났거나 혹은 세월호 참사 당일에도 일어났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대통령이 실리프팅 시술을 받은 정황이 보인다는 건데. 예, 앞서 보여드렸는데요. 2015년 12월 29일의 사진입니다. 이제 물론 사진을 보고 판단하는 거지만 실리프팅으로 추정이 된다는 의견이 대부분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들이 이 문제에 집중하는 것 중에 하나는 김영재 원장이 이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지 않겠냐는 의구심 때문이잖아요. 일단 김영재 원장의 대표적인 시술 방법이 바로 이 실리프팅입니다. 김 원장은 이 실을 아예 개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피부 자문의인 연대 세브란스 정기한 교수는 본인이 대통령에게 리프팅 시술을 한 적이 없고 또 대통령이 다른 의사에게 시술을 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비선 의료진이 했다는 건데 김영재 원장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김영재 원장마저 아니라면 또 다른 비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건 정말 상황이 좀 더 복잡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맞습니다. 만약 김영재 원장이 대통령에게 시술했다면 그동안에 김영재 의원, 이평원이죠. 이 김영재 의원이 받은 각종 특혜가 바로 대통령과 직결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결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단골은 최순실 씨도 단골이긴 했습니다만은. 그 특혜 의혹을 이름을 붙인다면 결국 리프팅용 실에 대한 특혜 의혹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순실 모녀의 단골 의원이었지만 이 의원과 연관된 의혹들이 모두 리프팅용 실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사우디의 대통령 순방을 동행할 수 있게 도왔던 일이 있었고 이건 물론 실을 소개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실 개발에 15억 원짜리 연구 사업을 몰아줬습니다. 의원 하나에? 서울대병원과 이제 다른 병원도 포함되어 있긴 했지만 대부분이 예, 예. 김영재 의원 쪽이었고요. 그리고 식약처 같은 경우에도 실 리프팅이 임상시험 통과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도처럼 주중 대사까지 연관이 되어 있다는 내용이 나왔고요. 김장수 대사 일부에 저희가 리포트를 해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동 진출을 도우라고 지시를 했었던 조원동 전 경제수석이 최근에 지인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조 전 수석은 최근 측근에게 자신은 최순실은 몰랐지만 김영재가 VIP의 성형과 관련이 있다는 건 알았다. 안 그랬으면 내가 안종범에게 인수인계를 안 했을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시술 등 연관이 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특혜를 준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뭐 하여간 이 의원을 돕는 일이 잘 안 되면 비서실이 난리가 났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한 걸로 저희가 아까 보도해드렸는데. 맞습니다. 청와대나 정부에서 입장을 내놓은 걸 잠깐 좀 알아볼까요? 청와대 쪽에서는 별 얘기가 없는 것 같고요. 어떡하지? 맞습니다. 청와대는 해명을 하지 않았고요. 식약처에서는 저희가 이제 지난 18일에 실 리프팅 임상시험 특혜 의혹에 대해서 보도를 했더니 그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역시 석연치가 않았는데요. 임상 인원이 적다는 의혹에 대해서 훨씬 적은 인원인 18명도 있다고 했는데 해당 사례는 수입품이었습니다. 수입품이야 뭐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에서 사용이 됐다는 건데요. 또 김영재 실처럼 27일 안에 허가가 난 안면 조직 고정형 실은 없었습니다. 다른 종류의 제품을 들고 와서 비교를 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혹은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마저 좀 취재를 부탁을 하고 속보가 있으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진 기자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관련된 미용시술 의혹 외에도 그날의 진실에 대해서는 아직도 묻혀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경의 구조 작업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세월호는 왜 침몰할 수밖에 없었는지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의문들인데 우리는 아직도 이 물음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고 있죠. 미진한 진상규명의 뒤에는 청와대 실세들과 박근혜 정부의 무능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김필준 기자의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지난 2014년 6월 5일 검찰은 세월호 침몰 직후 해경 대응에 대한 전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해경을 압수수색하던 수사팀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의 전화였습니다. 당시 수사팀 고위 관계자는 우병우 비서관으로부터 해경 상황실 전산 서버를 굳이 압수수색해야겠냐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실 서버는 세월호 구조 작업 등 해경의 전반적인 대응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증거 중 하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 관계자는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을 파악 중이며 증거가 나오면 수사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외압 논란의 뒤엔 청와대 실세에 조직적 움직임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우 전 비서관의 전화가 있고 한 달 뒤엔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청와대 보고와 그 과정의 혼선은 참사 원인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한 내용이 김영환 전 민정수석의 다이어리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우병우 전 비서관부터 김기춘 전 비서실장까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세월호 참사를 축소시키려 했다는 의혹들이 줄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7월 말에 완료하겠다던 세월호 인양은 점점 늦어져서 이제 내년 봄에나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물론 그것도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는 일이긴 합니다만 정부와 인양업체가 날씨가 좋아야 한다는 말만 반복하는 가운데 장비 설계 등 변수에 대한 대비가 미흡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혜성 기자가 단독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세월호를 들어 올려 옮기는 데 쓰기로 한 핵심 장비인 해상 크레인과 플로팅 도크. 지난달 제킹 바지와 반잠수식 선박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차례 세월호 아래 지질 조사를 해놓고도 굴착이 오래 걸린다며 배 아랫부분에 철제 받침대 설치가 늦어졌고 결국 기존 장비를 쓰기 어려운 겨울을 맞은 겁니다. 좀 더 치밀하게 그 예상 과정들 여러 가지 과정들을 점검하고 방식을 결정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완전히 바뀐 방식을 보면은 초기에 우리가 상하이 셀베이지가 진행했던 방식이 문제점이 많았다는 게 드러나는 거죠. 장비 변경 논의가 충분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해양수산부가 전문가 기술 검토 회의를 열었지만 보고서나 회의록은 없다며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필요한 설계는 했다는 해수부의 해명에도 시뮬레이션도 하지 않은 주먹 구구식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급기야 지난 7월 기존 장비인 플로팅 도크가 시운전 중 망가진 이유가 운전 미숙이라는 해수부 해명과는 달리 설계 자체의 문제라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 기술 검토 과정에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예, 이렇게 인양은 시행착오를 넘어서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최근 모두의 관심은 대통령의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모여 있는데 사실 우리는 그날 대통령의 행적뿐만이 아니라 정작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아주 기본적인 이유조차 사실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양을 해야 진실에 조금이나마 더 다가갈 수 있을 텐데 인양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희 취재기자들이 진도에 다녀왔습니다. 새롭게 취재된 내용들도 있다고 하는데 직접 얘기를 잠깐 좀 듣겠습니다. 신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제 진도에 다녀왔죠. 취재진들이 미수습자 가족들을 만나고 인양 현장도 지켜봤다고 했는데 진전된 내용이 있습니까 혹시? 네, 먼저 현장에서 만난 미수습자 가족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저희 너무 힘듭니다. 저희 너무 비참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딱 하나예요. 최소한 내가 난 딸을 찾아서 보내면 줘야지 되는 게 엄마잖아요. 그게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법안 발의 다시 해주세요. 인양 명시시켜주세요. 예. 인양을 명시해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세월호 특별법에는 인양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법안을 만들 당시에는 그 인양이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 법안에는 조사와 보상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야당은 이번에 인양을 포함시킨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양 과정을 특조위가 관리 감독하도록 명시하겠다는 겁니다. 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좋은 일이겠습니다만 이미 인양이 한창 지연됐기 때문에 원래 올해 안에 끝내는 게 목표이긴 했는데 이건 올해야 며칠 남지도 않았으니까요. 네, 인양이 결정된 게 지난해 4월, 그리고 업체가 선정된 게 지난해 6월입니다. 원래 5월 뱃머리 들기를 시작해서 7월에 끝나겠다는 게 해수부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기상 악화로 백머리 들기와 리프팅빔 설치가 미뤄지면서 결국 완료 시점이 늦춰진 겁니다. 예. 그래서 해를 넘기게 됐고 또 당장 기약은 없는 상태입니다. 예, 그 과정에 장비가 파손이 되거나 선체가 손상이 되기도 했죠. 네, 지난 6월에 뱃머리 들기를 하던 도중에 그 갑판 부분이 6m 정도 찢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부력재를 넣고 고정하는 과정에서 수십 군데 구멍이 뚫리기도 했고요. 예. 또 플로팅 도크 크기에 맞추기 위해서 선체를 잘라내는 과정에서 그 일부가 절단이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핵심 증거로 꼽히는 부분이 절단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예, 그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신이나 증거가 유실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새로 확인이 됐다면서요? 네, 상하이 셀비지 관계자들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지금 선체의 문이나 창에는 유실 방지 장치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예. 시신이나 증거가 빠져나가지 않기 위한 건데요. 그 의원들이 이 장치가 잘 설치돼 있냐라고 물었는데 상하이 셀비지 측에서 날씨와 조류 때문에 열린 부분이 있었다라고 답한 겁니다. 예, 그러면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이 빠져나갔을 가능성, 동시에 또 시신이 유실됐을 가능성, 이것도 배제할 수가 없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부실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수부는 날씨 탓이다,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해명을 해왔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해수부가 기술적인 실패를 감추기 위해서 계절 탓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합니다. 예. 실제로 해수부는 지난 10월까지만 해도 가족들에게 겨울철에 잠수를 하는 것과 장비 운영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겨울 작업은 염두에 두지 않았다, 이러면서 장비 교체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죠. 신진 기자였습니다. 네, 팩트체크는 이번 주 내내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로 보낸 답변서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대기업 돈으로 재단을 만든 일이 있다면서 뇌물 혐의를 부인하는 부분을 확인해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우선 답변서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대통령의 답변서가 총 25페이지인데요. 네. 팩트를 체크할 게 너무 많습니다. 오늘 엄선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노무현 정부 삼성 일가 8천억 원 출연. 정부가 이를 관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사진을 친노 인사들로 채웠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에서도 기업 돈으로 재단을 만들었고 정권이 그 재단을 장악을 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네, 보면 한마디로 우리만 그런 거 아니다, 예전부터 그랬다, 이런 논리를 지금 펴고 있는 거죠. 네. 예전에 이런 유행어 있잖아요. 네. 왜 나만 갖고 그래? 네. 모르시나요? 압니다. 네. 그런데 네. 그런 일종의 논리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를 좀 따져봐야 됩니다. 2006년 10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간재단이 하나 출범했습니다. 삼성이 내놓은 8천억 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사장이 누구냐? 신인영 전 이화여대 총장, 한명숙 전 총리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사는 김병일 전 장관, 노무현 정부에서 기획예산처 장관 지냈습니다. 그 밑에 이하경 이사도 있습니다. 시민단체 출신이고요. 훗날에 노무현 재단의 이사를 지냈습니다. 재단 설립 전에 노무현 대통령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 재단의 궁극적인 관리는 시민사회가 하더라도 소모적인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과정과 절차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요. 네, 이렇게 그냥 보기에는 재단을 친노로 채웠다거나 정부가 재단을 관리했다, 이런 주장이 뭐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반전이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맥락이 전혀 다릅니다. 네. 우선 삼성이 왜 8천억 원을 냈느냐, 이거부터 보시죠. 2006년 2월에 이학수 삼성그룹 본부장은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등등으로 국민께 죄송하다, 송구하다 그러면서 8천억 원의 출연을 약속을 했습니다. 삼성이 비판에 시달리던 때입니다. 탈세, 상속, 그리고 불법. 그래서 삼성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들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내놓은 겁니다. 즉 기업이 자발적으로 내놓은 돈입니다. 정부가 요청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제목 기사들도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돈을 관리할 주체가 딱히 나타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정부가 나섰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완전히 다른 거군요. 그러니까 미르나 K재단은 정부가 먼저 돈을 요구한 거잖아요. 네,
2006년에 재단 출범 과정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네. 그해 5월입니다. 삼성이 8천억 원을 실제로 내놨습니다. 이걸 교육부가 받아서 일단 관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동시에 뭘 했냐면 민간인으로 구성된 재단 운영준비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논의해서 재단의 이사회를 꾸렸습니다. 정부가 직접 재단을 만든 게 아니고요. 민간 차원의 2단계 공개 절차를 거친 거죠. 친노 인사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국민과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름의 절차, 형식적 절차를 지켰다는 거죠. 네. 근데 미르나 K재단은 이런 절차가 전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국정농단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런 재단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지 않았습니까? 전혀 몰랐고요. 네. 언론도 거의 뭐 취재할 수준이 아니라 사실관계조차 모르고 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걸 출범 준비를 시작을 했는데 특히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자, 모금까지 계획을 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대통령이 총수들과 면담한 뒤에 기업들이 돈을 냈습니다. 대통령의 뜻에 맞게 이 사진이 꾸려졌습니다. 돈은 기업이 되고 정부가 허가를 했고 그 과정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채 일사천리로 끝이 났죠. 공소장의 문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응할 경우에 세무조사, 인허가 어려움 등 불이익을 두려워한 나머지 기업들이 그 많은 돈을 왜 척척 냈는지 육성 증언도 있습니다. 청와대의 요청을 우리 기업이 거절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기업하는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기업이 거절하기가 힘든 건 한국적인 현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청와대가 요청을 했고 기업은 거절할 수가 없었다. 전경련 회장이 아주 이번 사태 핵심을 단적으로 지금 설명을 해줬죠. 네, 대통령이 공범으로 등장한 공소장에 이런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아주 세세한 지시입니다. 용의 순서로 신비롭고 영향력이 있다는 뜻의 미르로 하라. 이사장을 누구로 하고 이사를 누구로 하라. 심지어 사무실의 위치를 어디로 하라. 2006년과 지금 다른 점이 너무 많습니다. 출연금이 자발적이었느냐 비자발적이었느냐. 대통령이 이걸 계획을 했느냐 안 했느냐. 특히 재단 구성에서 대통령이 몰래 관여했는지 관여하지 않았는지 공개 절차를 거쳤는지 아닌지. 물론 2006년에도 정경유착 아니냐 이런 논란은 있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너무 진보 진영에 치우쳤다 이런 비판이 지금도 존재하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논란 속에서도 얼마나 공개적으로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진행했느냐 이 차이입니다. 네. 지금 탄핵과는 무관한 과거 정부의 전혀 다른 사례를 끌어들인 대통령의 답변서 물귀신 작전이라는 표현이 아니면 도무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어제는 키친 캐비넷이었고 오늘 또 하나의 이제 억지 주장을 봤는데 내일도 또 답변서 분석이 이어지죠.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정우택의 기습 공격. 예. 친박계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어제 이어 오늘도 야3당 대표를 만나러 방문을 했지만 문 앞에서 돌아섰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른바 문전박대를 당하는 이런 그림을 노린 게 아니냐는 분석이 야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습 공격이라는 표현이 나온 거군요. 원래 신임 대표나 원내대표는 상대당에게 인사를 가는 건 뭐 관례이긴 한데 다만 야권은 지금 친박계가 선출되니까 이건 일제히 좀 냉각기를 가져야 되는데 아직 냉각기가 안 끝났다 이런 입장인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정우택 대표는 그럼에도 가는 게 마땅하다. 이게 도리다 이런 입장인데 야당에서는 너무 일방적인 방문인데다 그것도 어제 이어 2번이나 하기 때문에 불쾌하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실제로 오늘 오전 9시 56분쯤에 출발해서 야3당을 전부 다 방문하고 거절당한 게 한 10시 1분쯤. 그러니까 대략 5분 정도 만에 이 일정이 다 끝났기 때문이죠. 예. 또 그 시간에 민주당의 경우에는 추미애 대표나 우상호 원내대표가 모두 다른 회의 때문에 자리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에는 문전박대라는 건 손님을 일부러 피하는 경우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우택 원내대표가 기별조차 없다가 카메라 앞에서 문전박대 당했다고 이런 어떤 영화를 찍으러 온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결국 이제 정말 야당과 관계 개선할 의지가 없이 그냥 흔히 얘기하는 쇼잉이었다. 뭐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이게 보여주기라는 걸 모를 리가 없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예. 자, 왜 그러냐? 2012년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가 다른 대선 후보들에게 갑자기 그 회동을 깜짝 제안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갑자기 내일이라도 후보끼리 만나자고 제안하는 건 쇼다. 진정성 없는 얄팍한 수라고 비판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 자, 어쨌든 정우택 원내대표는요, 오늘 그 대정부 질문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기습적으로 찾아가서 야3당 대표들을 일일이 악수를 했는데 기습적으로 악수를 당한 야3당 대표들은 상당히 황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는요?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촛불 집회는 인체에 유해하다. 이게 자, 뭐 오늘 저 인터넷에서 하루 종일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화여대의 한 교수가 최근에 촛불 집회를 대기오염과 연관시켜서 비판했는데 예. 자, 바로 보시면요. 박석순 교수입니다. 자, 촛불 집회에 어린아이들 데리고 나오는데 이거 별로 안 좋은 것이다. 왜냐? 촛불을 태우면 여러 가지 유해한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건강에 안 좋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자신이 쓴 글에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뭐라고 달았냐? 자, 촛불 집회 대기오염도 엄청날 건데 환경단체들 선동을 하고 있다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예. 최근에 그 독감 발병, 독감이 많이 퍼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또 나왔고 일부 언론에서는 그걸 또 보도하기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들이 구체적으로 뭐 어떤 과학적 근거라든가 이런 건 있는 겁니까? 네, 일반적으로 초가 연수할 때 유해 물질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그 양이 정말 소량이라는 게 일반적인 반론이고요. 따라서 박 교수의 글은 지나친 확대 해석, 과장이다라는 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 자, 이 논리대로면 지금 길거리에 다니는 자동차들도 전부 다 폐기를 해야 된다는 주장인 거죠. 예. 자, 따라서 이 글은 정말 건강을 염려했다기보다는 이 촛불 집회에 대한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자, 참고로 오히려 이 촛불 집회 때문에 국민들 지금 길거리에 가서 촛불 집회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지금의 사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국민들의 건강을 더 해친다. 이런 지적들도 나옵니다. 예. 요즘 뭐 그냥 촛불이 아니라 또 바람 불면 꺼진다 그런 바람에 LED 촛불도 많이 나왔는데 뭐 LED 촛불 사용하면 그럼 또 뭐 전자파가 유해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사실 박석순 교수 저는 잘 아는데 또 잘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4대강 옹호로 유명한 그런 교수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4대강 찬성론자인데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 말기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임명돼서 낙하산 논란도 일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자, 4대강의 상징 같은 벌레 있죠. 큰빛 이끼벌레. 유해성 논란이 큰데 이 벌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오히려 더러운 것들을 먹어치우는 아주 좋은 존재다라고 옹호를 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었고요. 예. 자, 또 4대강 관련해서 이런 주장도 했는데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에서 자라는 물고기를 사람이 먹을 수도 있고요. 물고기 같은 경우는 물고기가 만약에 이걸 먹고 죽을 경우에 그리고 물고기가 내가 볼 때는 이것을 먹고 물고기가 죽었다는 말은 못 들어봤어요. 자, 저 박 교수 주장대로면 지금 여기 죽어있는 이 물고기들은 물고기가 아니라 도대체 뭐냐라는 반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박석순 교수와는 저도 4대강 때도 그렇고 몇 번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마다 참 인상적이었다는 기억도 남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오전 제주와 남부지방에서 시작된 비는 전국으로 차차 확대되겠고 겨울비치고 꽤 많은 양이 예상됩니다. 예, JTBC 뉴스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f blood will flow where flesh and steel are one, drying in the color of the evening sun, tomorrow's rain